안녕하세요.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둔 50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속담이 나온 이유는 고마움을 알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둔 저에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24살이 되던 해 저는 중매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전 엄마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싹싹하게 장사를 잘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중매쟁이가 남편의 집에 다리를 놓아주었죠. 남편은 건축회사를 하는 집의 장남이었고 부유한 집안인 만큼 챙길 식구도 집안의 행사도 많은 집이었어요. 1년에 구정과 추석은 기본으로 챙겨야 했고 고 조부모님, 증조부님, 또 조부모님까지 각각 기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 챙겨야 할 가족 제사가 6개, 계절마다 벌초도 다녀야 했죠. 여기에 때마다 모이는 친척들이 80명 가까이 되었으니 준비해야 할 음식의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요즘 아가씨들이 들으면 혼비백산하며 도망갈 조건이겠지만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전 조금 정신 없을지언정 가족들과 살 부대끼며 사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듬직해 보이는 남편도 마음에 들었고요. 결국 얼마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선 크고 화려한 예식장을 잡았고 그게 부러웠던 건지 아니면 배가 아팠던 건지 결혼식장에 온 제 친구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마디씩 하더군요. 정수가, 너 정말 남편 잘 잡았다. 세상에 결혼식장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거 있지? 그러게. 이제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정숙이 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야, 넌 이렇게 좋은 날 무슨 그런 슬픈 얘기를 해. 참, 정숙아. 네 남편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해줘라. 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친 뒤 저는 정말 잘 살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이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결심했죠. 하지만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도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휑한 얼굴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여보, 혹시 우리 통장에 모아둔 돈 얼마나 돼? 아니, 갑자기 돈은 왜요? 그게 회사의 자금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이리저리 자금을 융통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아, 이러다가 진짜 회사 넘어가게 생겼어. 회사가 넘어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걸 따질 땐 아니고, 그래서 돈이 급하다고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저도 은행이랑 여기저기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회사가 고꾸라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미처 손 써볼 틈도 없이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말았죠. 그 뒤로 연일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했던 건 물론 시골에 있던 땅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니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돈만 남더군요. 대골 갔던 집에서 작고 허름한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기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잡돌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휴,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아니, 대골 같은 집 날리고 이게 무슨 팔자에도 없는 생고생이야. 아이고, 강미자 인생 망했네, 망했어. 시어머니는 오열하고 또 오열하다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시아버진 그 옆에서 줄담배만 태우셨어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건지 저희 가족은 그저 착잡할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죠. 아버님, 어머님, 밥 다 됐어요. 나와서 식사하세요. 난 생각 없다. 이 양반도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궁시렁거리더니 일찍 자는구나. 참나. 대체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프다고 하는지 원. 아무튼 우린 됐으니 너희끼리 먹으려무나. 그래도 뭘 드시긴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럼 밖에 차려두긴 할 테니까 나중에 시장하시거든 나와서 드세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없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사도 하고 시부모님 심기도 살피느라 이리저리 힘들었는지 전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째지는 듯한 시어머니 비명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놀란 저희 부부는 얼른 안방으로 건너갔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현철아, 네 아버지가 이상해. 얼른 병원에 가보자꾸나.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진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남편은 서둘러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시아버지의 사인은 급성 뇌출혈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나마 큰 고통 없이 주무시듯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졸도하셨고 저희 부부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으며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쓰러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친척들에게 부고를 전하고 장례식에 쓸 음식과 친척들이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만들고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장지에 따라갔다 오는 그 3일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남편을 위해 또 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묵묵히 제 책임을 다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답니다. 그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죠. 집안에 남은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었고 남편은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렸으니 당장 저희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옷공장에 취직했답니다. 그 공장은 주로 청바지를 만들어 남대문 시장에 파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물품들을 나르고 배달하는 일을 또 저는 미식 일을 하게 되었죠. 시장이 열기 전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니 남편은 새벽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항상 남편과 같이 일어나 미숫가루라도 타서 그 손에 꼭 쥐어주었죠.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눈에 저는 모자란 며느리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직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해, 넌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내 친구네 딸은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었었다는데 아니 남들은 잘만 가진 애 왜 너만 못 가지는 거야? 저희도 곧 생기겠죠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게야? 너, 네 남편이 이 집안 장남이란 건 알지? 어영부영 미적거리지 말고 얼른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집안의 대를 이을 생각하거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자 그동안은 은근히 눈치 주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절 멸시하기 시작했죠. 이해, 내가 아무리 봐도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잔소리 말고 여기 이 병원이 애 잘 들어쓰게 해준다고 아주 유명한 곳이라니까 내일 당장 가봐. 결국 전 시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2차례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도 아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죠. 시술을 받을 때마다 느껴야만 하는 끔찍한 고통은 제 몸에 엄청난 무리를 주었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졌다가 포기해야 하는 가정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술을 포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작정이냐?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개뿔이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참고 하는 걸 넌 왜 못한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넌 네 아들 낳고 싶은 욕심은 없냐? 네가 그따위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결국 모든 건 다 제 잘못이 되었고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시험관 수술을 또 받게 되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은 고통이 절 찾아왔지만 제가 마음을 약하게 먹은 탓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란 시어머니의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런 제 노력을 누군가 가엾게 봐준 것일까요? 전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모처럼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장손이 들었다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나 기특해라. 얘 아가 너 이제부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계단 같은 곳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어떻게 얻은 귀한 장손인데 단단히 지켜야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조심해서 다닐게요. 그렇게 얼마간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어미새라도 된 듯 살뜰하게 절 챙기셨고 전 앞으로 만나게 될 아기를 기다리며 편안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어느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난 전 순간적으로 배에 통증을 느꼈고 얼른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봐. 나, 나 배가 이상해. 너무 아파. 이어서 하혈이 시작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새벽 결국 아기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불안한 임신이었다고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이 아니라고 해주셨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태어난 뒤 미역국을 먹고 있는 절 물끄러미 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밥상을 엎어버리셨죠. 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건만 세상에 그 아까운 걸 그렇게 흘리고 말어.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기 그렇게 보내고 저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 막말로 옛날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어. 요즘은 세상 참 좋아졌지. 아주 여자들만 노난 세상이야. 그때 소란을 들은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아이 안 가질 거니까 이 사람 그만 좀 잡돌이 하세요. 뭐? 뭐가 어쩌고 저째?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이게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네,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손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는 몸져 누우셨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비록 우리 부부에게 아이라는 축복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성격도 좋지 않아서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 전엔 사업을 한다고 집에 돈을 달라고 했다가 시부모님이 거절하자 집과 아예 연을 끈다시피 하며 저희 부부 결혼식에도 시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 둘은 이미 사고를 친 상태였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대번에 화색이 되어 시동생의 결혼을 찬성하고 나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다고? 네 어머님 배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어디 보자. 아이고 아이고 예쁜 거 벌써 배가 살짝 나왔구나. 아유 가만히 있자. 이럴 때가 아니지. 드레스 입으려면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겠어. 결국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얼마 안 되는 쌈짓돈과 축의금 명목으로 저희 부부에게서 가져간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손꼽아 기다리던 시동생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장하다 장해. 아이고 드디어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리는 게 둘째 니 덕에 이제야 내 소원 성취했다. 어? 내가 진짜 이런 기분이면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어머, 어머님도 참 앞으로 손자 재롱도 보시고 용돈도 많이 주셔야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참 애기 이름은 준수라고 지었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철학관에 갔는데 준수라고 이름 지으면 나중에 커서 판검사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 준수 나중에 판검사 되면 이 헬미 호강시켜 주려무나. 아이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하루 종일 웃고 다니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제 기분을 살폈지만 사실 전 조카가 태어난 게 좋았어요. 뽀얗고 작은 아긴 마치 천사 같았으니까요. 제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조카가 엄청 예뻤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낳은 후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명절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나타나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어요. 동서,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주던가.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자 시동생이 동서의 앞을 가로막고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형수도 참. 여기 오면 요리하랴, 시어른들 모시랴 고생해 하는데 아기 엄마인 우리 마누라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이런 날은 할 것 없고 시간 남아돈 형수가 고생 좀 해줘야죠. 맞아요, 형님. 게다가 우리 준수가 하도 낯을 가려서 저한테 안겨있지 않으면 자꾸 울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수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만 아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요. 아, 그리고 막말로 아이가 없으면 요리라도 해야지. 우리 마누라 아기 보느라 바쁘잖아요. 안 그래요? 참 얄밉기도 하고 솔직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대출빚, 카드빚 막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치라고 다니더니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다 터져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 상황도 좋지 않았고 어차피 빌려주면 못 받을 거 뻔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명색이 만면이라는 게 아주 형제지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게 하지 못할 망정 어디 감히 나서서 회방을 놓아? 네, 어머님 저 못된 며느리예요. 그런데요, 저 못됐지만 호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서방님도 동서도 우리가 도와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래서 옛날부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게야.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고 말지. 아이고 조상님들 저 좀 몹쓸 것 좀 잡아가세요. 아이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자신들이 살던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시동생 부부가 카드비만 진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사기로 빚을 잔뜩 졌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건지 저희 부부는 충격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죠. 뭐 빚이야 갚으면 되지. 우리 아직 젊고 능력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그 뻔뻔한 말과 태도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변변한 직업도 없이 빚만 산더미같이 있는 주제에 시동생 부부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불만스러워했죠. 식구는 많은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또 형님 부부 눈치 보며 살기 싫어서
핑계도 참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시동생 부부는 부부싸움을 해댔답니다. 여보, 나 진짜 이런 좁고 더러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러게. 아, 이은철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 그때 형이랑 형수가 우리 빚만 갚아줘서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텐데.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어제 화장실 갔다가 뭘 봤는지 알아? 쥐를 봤단 말이야. 아우,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쳐 진짜. 알았어. 그만 징징대. 내가 내일 엄마한테 다시 잘 이야기해 볼게. 혹시 알아? 엄마가 꽁쳐둔 돈이라도 있을지. 그렇게 철도 없고 답도 없는 시동생 부부와 합가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저희 부부는 공장에서 늦게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더군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어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시동생 부부의 방으로 향했죠. 그리고 방문을 연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시동생 부부의 방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조카만 덩그라니 누워 있었죠. 이어서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아니 어린 걸 두고 얘들이 어딜 간 게야? 어?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큰애야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발견한 건 시동생 부부가 남긴 쪽지였어요. 이씨 집안의 자손 낳아드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네요. 준순이 이제 형님이 알아서 키우시고요.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삶이 팍팍해지자 시동생 부부는 제일 무거운 짐덩이, 조카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고 그 순간 조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걸 직감한 것인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와중에 조카를 안고 달래주었죠. 울고 있는 조카를 보면서 저는 시동생 부부의 행방과 상관없이 이 어리고 연약한 아이를 꼭 지켜주리라 다짐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서며 친척집이며 시동생 친구들의 집까지 백방으로 시동생 부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꽁꽁 숨은 건지 시동생 부부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준수 이제라도 너희가 입양해서 친아들로 키우거라. 뭐가 그리도 쉬운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도 않은 태도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없었어요. 예전 조카가 막 태어났을 때 동서가 형님 행여라도 우리 준수 빼앗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친부모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희 부부는 조카를 입양하지 않되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했죠. 다만 조카를 위해 당신 너희 부모는 너무 어렸고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너를 우리가 키우게 되었다 라고 말을 맞추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조카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조카와 함께하는 날들은 놀라운 기쁨의 연속이었죠. 이른 새벽 공장에 출근하는 고된 일과는 같았지만 조카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퇴근하는 길 붕어빵 장수가 보이면 조카에게 먹일 붕어빵을 한 알음 사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공장에서 예쁜 옷을 만들다 보면 이거 우리 준수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열심히 돈 벌어서 준수 예쁜 옷 많이 사줘야지 하는 생각에 또 힘을 내서 일했어요. 지금도 제 가슴을 쩌릿하게 하는 기억 중 하나는 어버이날 조카가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져와 저희 부부의 가슴에 달아줬던 것이에요. 그날은 하필 공장장한테 괜한 꼬투리를 잡혀 혼이 난 뒤 축 처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 집에 돌아오자 카네이션을 들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준수가 있었죠. 큰아빠, 큰엄마 사랑해요. 준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엄마도 우리 준수 아주 많이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렴. 카네이션 너무 예쁘다. 이거 준수가 직접 만든 거야? 네.
큰엄만 특별히 제일 예쁘게 만들어진 걸로 줬어요. 어머나, 정말? 큰엄마 너무 행복한데? 에이, 기분이다. 오늘은 우리 준수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시켜 먹을까? 진짜요? 우와, 양념치킨 너무 좋아요. 어버이날 최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매일을 준수 때문에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준수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준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늦은 가을이었어요. 며칠째 기침을 하던 저는 결국 폐렴에 걸려 입원을 해야 했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수험생인 준수를 챙겨줄 수 없다는 것이 미안했어요. 나도 참 열이 펄펄 끓는 내 아픈 몸보다 조카가 더 걱정이 되는 걸 보니 이런 게 내리 사랑인가 싶었죠. 그런데 조카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아이였어요. 그날 밤 열이 올라 뒤척이며 깨어나 보니 제 병실 침대 밑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조카가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조카를 깨웠죠. 세상에, 준수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깨셨어요? 큰엄마 걱정돼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할 거 가지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 얘는 고3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큰엄마한테 병 옮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얼른 집에 들어가, 얼른. 우리 큰엄마 여기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제가 지켜드려야죠. 얼른 나으셔서 집에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조카의 얼굴은 어쩐지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보였어요. 그 묘하고 행복한 기분에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답니다. 고맙다, 준수야. 넌 큰엄마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했고 조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호적으로 묶이진 않았지만 저희는 완벽한 가족이 되어갔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 부부는 조카의 부모였고 조카는 저희 부부의 아들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가 조카에게 바라는 건 그저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것이었지만 조카는 언제나 저희 부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조카는 피나는 노력 끝에 그 목표를 이루어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중 한 곳에 턱하니 합격하던 날 조카는 커다란 꽃다발을 저희 부부에게 안겨주더니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린 그저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야. 두 분이 왜 하신 게 없어요. 저 학교 입학식이며 졸업식마다 예쁜 꽃다발 들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옆집 상준이랑 싸웠을 때요. 그때 상준이가 저 때렸다고 큰엄마가 화나셔서 제 편 들어주셨잖아요. 저 그때도 엄청 든든했어요. 아휴, 얜 큰엄만 당연히 네 편이지. 세상에, 그때 너 다쳤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구나. 나중에 또 누가 너한테 해코지하면 큰엄마한테 다 말해야 한다. 이젠 제가 지켜드려야죠. 앞으로 제가 두 분께 효도 많이 할게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효도는 무슨, 됐다, 간지럽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희 부부는 그 효도라는 말에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동안 속상한 일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뒤 조카는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조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조카 이름으로 얻어주었어요. 조카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원래 아들 집은 부모가 해주는 거다. 네가 이렇게 계속 사양하면 난 다시는 너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괜히 쑥스러워하는 남편과 조카를 보며 몰래 웃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빙판길에서 넘어진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시어머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미안하구나. 돌이켜보니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나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이 늙은이가 했던 말일랑 다 잊고 잘 지내렴. 어머님, 그동안 왜 그렇게 제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저 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미안하구나. 모자란 늙은이 만나서 네가 고생 참 많이 했어. 앞으로도 애비랑 춘수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며 눈을 감으셨답니다. 참 사람 정이라는 게 무섭다고 그렇게나 절 힘들게 한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떠나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또 한 번 요동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납골당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의 불청객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건 바로 28년 전에 나타난 시동생 부부였어요. 그토록 찾아다닐 땐 꽁꽁 숨어 나타나지 않더니 대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들 중엔 꼭 시동생처럼 껄렁껄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시동생과 그 사촌 동생은 그동안 몰래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전 우선 그 치들을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요? 아, 제가 뭐 못 올 때 왔습니까? 우리 엄마 죽었다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아들이 인사드려야죠. 준수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긴 뭘 놀라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 만나는 건데 오히려 좋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입 못 다물어요? 준수 서방님 내가 준수 버렸다는 거 모르니까 입 조심해요. 알았어요? 아, 네네, 알았어요. 귀 따가우니까 그만 떽떽거려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카의 친부모니까 애써 감정을 다스렸답니다. 그렇게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그간의 사연을 들어보니 시동생 부부는 자식까지 버리고 간 주제 거지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노점상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며 어울리지도 않게 눈물을 찔끔거리며 조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준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고 우리 준수 만나러 오고 싶었는데 그놈의 먹고 사는 게 뭔지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 그래도 우리 준수 이렇게 멋지게 잘 자란 모습 보니까 너무 대견하다. 그래, 아빠도 우리 준수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구나. 그나저나 어디 취직은 했고? 그런데 조카는 오랜만에 만난 친부모가 어색한 건지 다소 쌀쌀맞게 대답을 했죠. 그건 왜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한테 물어볼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너무 멋지게 자라서 그렇지. 그냥 너에 대해선 다 궁금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조카는 입을 꾹 다물었고 옆에 앉아있던 그 오지랖 넓은 남편의 사촌 동생이 쓸데없이 입을 보탰어요. 아, 준수 얼마 전에 대기업 들어갔잖아. 거기 연봉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뭐라고요? 세상에, 거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아니야? 이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닌단 말이야? 여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대출도 잘 나오지 않나? 맞아. 그럴걸? 얘 준수야, 너 그런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이 받지? 대기업은 보너스 얼마나 주나? 부모인 척은 잠깐 어느새 본색을 드러내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는 불길함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시동생 부부를 밀쳐냈어요. 아이, 월급은 왜 물어보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말 하려면 그만 가. 형수도 참,
오랜만에 부모 자식이 대화 좀 하겠다는데 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끼어들고 그래요? 아낄 때 못 낄 때 구분 좀 해요. 맞아요, 형님. 여태까지 우리 아들 돌봐주신 건 고마운데요. 이젠 진짜 엄마 아빠인 저희가 왔으니까 엄마인 척 좀 하지 말아 주실래요? 저 너무 불쾌하거든요. 그때 조카가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그놈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안 참아요. 준수야, 네 엄마 아빠는 우리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니? 혹시 큰엄마 큰아빠가 너한테 우리 얘기를 나쁘게 한 거 아니야? 어? 두 분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부모 노릇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할머니 장례식장이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세상에, 얘 자기 부모한테 말하는 버릇 좀 봐. 이래서 자식은 친부모가 키워야 하는 건데. 여보, 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아이고. 동서는 뻔뻔하게도 큰 소리를 내며 불쌍한 척을 했고 조카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얼마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남편도 시동생 부부가 돌아온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네가 양심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아, 보는 눈들도 많은데 왜 이래요?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뭐 마음 편히 산 줄 알아? 나도 힘들었다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희 부부는 혀를 내둘렀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는 심정으로 그저 이 장례식을 조용히 넘긴 뒤 저들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식은 고요한 불편함 속에 지나갔죠. 그 후 조카는 저희 집에서 주말을 보낸 뒤 자취방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훤칠하게 자란 조카를 마치 먹잇감처럼 바라보던 시동생 부부의 눈빛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죠. 아무렴 자기 친자식인데 해로운 짓을 할까?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커다란 구렁이 2마리가 조카의 몸을 칭칭 감아 목을 조르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그 꿈은 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고 결국 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잠깐 일어나 봐요. 아무래도 준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글쎄 시커먼 구렁이 2마리가 우리 준수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을 못 쉬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우리 준수네 집 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불안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조카의 자취방으로 향했고 왜인지 모를 어떤 느낌에 조카에게는 따로 저희가 간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저희 부부는 조카의 자취방에 도착했고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연 순간 새벽녘부터 떨치지 못했던 저희의 불안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카의 방은 약간 어수선하기만 할 뿐 여느 청년의 방과 다를 바 없었죠. 으이구 구렁이 무슨 아무 일도 없구만. 당신도 이제 늙었나 봐. 꿈 같은 것에 의지하고.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여기 지저분한 거 청소나 좀 해주고 가요. 그래 준수 녀석 하도 의젓해서 다 큰 줄 알았더니 방 어지른 거 보니까 아직 애네 애야. 저희 부부는 피식 웃으며 조카의 방을 청소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정리를 하던 중 저는 책장을 잘못 건드렸고 그와 동시에 뭔가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하필 거기엔 조카의 통장이 있었어요. 저는 무심결에 조카의 통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잔고 영원히 찍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죠.
조카가 회사에 취직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장고가 영원에 대출을 받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꾹 참으며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요구했죠. 그런데 조카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별일 아니에요, 큰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조카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만약 조카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거라면 저희 부부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만 했죠. 이 세상 두 쪽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라면 우리 애가 혼자 나쁜 일을 당하게 둘 순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부부는 조카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고 마침 회사 밖으로 나오는 조카를 발견했어요. 조카는 정신없이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런 조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죠. 잠시 후 조카는 구석진 곳에 위치한 한 카페로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시동생 부부가 조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조카와 시동생 부부가 앉은 곳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은 뒤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것만 들으면 진짜 큰엄마 큰아빠한테 아무 짓 안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아 진짜 애가 속고만 살았나. 지 부모 말을 못 믿네. 야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마. 네가 얌전히 따박따박 우리한테 돈만 가져다 바치면 그 인간들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제 돈 꺼내. 여기 지난번에 드린 돈이랑 이번 것까지 해서 전부 5천만 원이에요. 이제 약속대로 큰엄마 큰아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도 큰아빠 큰엄마가 좋냐? 다시 말하지만 네 친부모는 우리라고 우리. 당신들은 날 버렸잖아. 아유 어린 게 말하는 싸가지하군. 분명 말하지만 이젠 우리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지 마요. 이번에도 약속 어기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당신 깡패라고 했죠? 주위에 무서운 사람들 많다고 했죠? 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빠 큰엄마한테 깡패들 데리고 해코지한다면 당신들 인생도 끝장난 줄 알아요. 알았어요? 아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명색이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너 낳아주고 이 세상 빚보게 해준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너 누구 덕에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게 태어나 대기업도 들어간 것 같아? 그게 다 우리 덕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고 보니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쫓아갔고 우리한테도 해코지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키워준 큰아빠 큰엄마에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동안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동생 부부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아 그리고 너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기억하지? 네가 돈을 안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네 회사에 우리가 찾아갈 거야. 너 불쌍한 친부모 저버린 아주 못된 자식이라고. 아니지. 아주 그 회사 로비에 틀어누워버리면 되겠네. 시동생 부부는 조카를 협박하며 낄낄 웃었고 그 순간 저의 인내심은 끝나버렸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전 눈앞에 보이는 뜨거운 커피를 시동생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시동생은 불에 타는 오징어처럼 우스꽝스럽게 몸을 꼬아대며 소리치더군요. 아! 뜨거워! 형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뜨거워? 고작 이따위 못 참아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감히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네가 내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허, 웃기시네. 형수, 준수가 언제부터 형수 자식이었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동생 부부를 보며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고 때마침 웨이터가 음료를 가지고 제 옆을 지나가길래 저는 그 음료를 낚아채 이번엔 동서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아! 방금 드라이하고 나왔는데 뭐야? 드라이하고 나오셨어? 도라이는 아니시고? 저는 그 말의 끝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파요. 이것 좀 놔요. 아파? 아프긴 한가 보네. 난 이 머리 장식인 줄 알았지. 그렇게 아수라장이 펼쳐진 지 5분쯤 되었을까 경찰들이 카페에 들이닥치더군요. 난리가 계속되자 카페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경찰을 발견한 시동생이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감지한 것인지 조카가 시동생을 따라 달려나갔어요. 난리통에 경찰들도 서둘러 그들을 따라 나갔죠. 얼마 못 가 시동생은 조카의 손에 잡혔고 발악을 하는 시동생을 보며 경찰들은 수상함을 느꼈는지 바로 시동생의 신원 조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악할 만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시동생은 현재 사기죄로 지명 수배자인 상태였던 거예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되어 먹고 살기 어려워진 시동생 부부는 사기를 치며 살아갔고 범죄를 저지르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사기죄를 저질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식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수갑이 채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준수 이놈이 감히 애비를 경찰에 넘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애비 좋아하시네. 난 당신들 한 번도 애비 애미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부모님은 오직 큰엄마 큰아빠뿐이라고요. 제발 좀 양심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같은 짓 그만하고 감방에나 가서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이걸로 안 끝냅니다. 알았어요? 준수는 이후 자신이 이런 사람들의 핏줄이라는 것에 괴로워했죠. 그러자 저희 부부는 준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준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이번 일로 넌 저들과의 그 질기고도 고통스러웠던 고리를 직접 끊어낸 거란다. 우린 그런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희의 말을 들은 조카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픈 부분이 녹아내리기라도 하듯 서럽게 울었고 저희는 그저 말없이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얼마 후 시동생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 시동생은 저희 부부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형수, 형님, 잘못했어요.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만. 제발 나 변호사라도 빵빵하게 쓸 수 있게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낳아도 사람인데 어디 친아들 협박하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준수 친부모인데 나 좀 도와줘야죠. 예? 그때 저희 부부는 조카를 살짝 바라보았답니다. 그러자 조카는 아주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 순간 저희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미안하지만 준수 부모는 우리 하나로 좋게. 앞으로 다신 준수 친부모 운운하며 우리 찾아올 생각하지 마. 준수한테 너 같은 부모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시동생은 감옥에 들어갔고 들려오는 소문으론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워낙 돈도 없으니 감옥 안에서도 아주 생고생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생때 같은 어린 자식 버린 벌을 언제라도 안 받을 줄 알았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었던 거겠죠. 동선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빚만 산더미같이 있고 신용 불량자 신세이니 글쎄요. 어디에 있든 삶이 지옥 그 자체겠죠. 그렇게 일이 정리된 뒤 저희 부부와 조카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조카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준수야, 사실 우리가 널 키우게 된 건 큰엄마, 저 다 알아요. 그분들이 절 버리고 떠났던 거죠. 혼자 남겨진 절 두 분이 걷어서 키워주신 거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어떤 친척분들이 소곤거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세상에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꼬. 아니에요. 전 큰엄마 큰아빠 아래에서 자라면서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대신 이제부터라도 호칭 제대로 부르고 싶어요.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준수야, 그래, 그렇게 하자. 넌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었단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제 배를 빌려 태어날 수 없어 기적처럼 먼 길을 돌아 절 만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가슴으로 키워준 이 아들을 평생 사랑하며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옛 어른들처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 아니다 라는 경고를 제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더라도 드디어 겨우 행복을 움켜쥔 저희 가족을 위해 오늘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응원의 힘으로 저희 가족 예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막둥이가 짓고 벼락은 새님이 맞는다는 속담 알고 계시나요?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속담과 관련된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탓에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어머닌 철이 없던 분이라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에게 맨날 돈을 뜯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두 동생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어머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혜기, 이번 달은 고작 이거 번 거야? 잔업도 많이 했으면서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줘? 내가 말했잖아. 갖고 싶은 옷 있다고. 넌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 다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엄마,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 나 돈 없어. 이번에 동생들 책값도 겨우 준 거 몰라? 딸이 매일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이야. 좀 아껴 쓸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엄마 코트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또박또박 말대답은 잘하네. 됐어. 너 돈 좀 번다고 엄마 무시하는 거지? 아이고, 여보. 나도 같이 데려가지. 난 왜 안 데려갔어? 딸한테 구박이나 받으면서 사는 내 신세야. 네 아빠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제 마음을 핥힐 때마다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던지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라고 꿈이 없었겠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만 하는 동생들이 정말 부러웠죠. 허나 어쩌겠어요. 아버지님이 저희 곁에 없고 집에서 일을 할 사람은 저 하나뿐인걸요. 저는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5년을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팍팍하던 제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21살의 어느 봄날,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신입으로 들어온 조영석입니다. 사장님께서 우수사원이신 한수옥 선배님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전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힘도 셉니다. 공장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그리고 선배님이라니 그런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조영석 씨라고 했죠? 전 영석 씨라고 부를게요. 선배님 맞죠? 저보다 몇 년을 더 일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남편은 정말 살갑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사람이었죠. 손도 야무지고 빨라서 일을 정말 잘했어요. 남편은 사장님 눈에 금세 띄어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사람들이 어리다고 얼마나 무시라던지 공부를 할 애가 여기서 뭐 하냐고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거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혹시 알아요? 훗날 우리가 사장님이 될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안쓰럽고 대견하더군요. 나와 꼭 닮은 사람 같았죠.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남편에게 완전히 기울었어요. 꽤나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남편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실 지금이야 여자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흔하지만 그 당시엔 흔치 않아 남편은 두고두고 이 사실을 자랑하는 듯 떠벌리고 다니곤 했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남편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랑 함께 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둘 다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다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맘때쯤 둘째도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 집 형편이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집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제 등을 떠밀더군요. 언닌 충분히 했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집에 너무 자주 들릴 생각하지 말고 막내 걱정도 하지 마. 알았지, 언니? 너랑 막내는 하나도 걱정 안 돼. 아휴, 엄마가 걱정이지. 언니가 생활비 꼬박꼬박 붙여줄게. 넌 돈 더 번다고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막내는 내가 꼭 대학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넌 네 몸 하나 잘 챙겨. 어? 집을 떠나는 날 둘째를 부여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는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각자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외식 한 번 하기도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소중한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아파트로 거처로 옮겼죠. 그렇게 기다리던 첫째 아들 용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충격에 빠졌어요. 자세한 건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수옥님 아이가 정상 범위에 있는 아기들보다 심장 반응 속도가 느려요. 지금 당장은 면회 불가능하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면담이 있으니까 아버님은 시간 맞춰서 진료실 들려주세요. 이제 고작 한 번 안아본 아이가 아프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 거야? 분명 나한테 안겼을 때 숨도 잘 쉬고 울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아니겠지? 아닐 거야. 별일 없겠지? 남편은 두려운 얼굴을 애써 감추고 웃어 보이더군요. 남편의 웃는 얼굴은 다음날 무참히 지워졌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평생 기약을 알 수 없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퇴원했지만 작은 아이는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전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온 참이었죠. 웬일인지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우리 이제 그만 울자. 우리 용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우리 용준이 치료만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 나 오늘 공장에 사표 냈어.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해. 그 일이 힘들지만 시급이 좀 세더라고. 내가 용준이 치료 꼭 받게 할 거야.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만 울고 더 강해질게. 난 이제 엄마니까 더 강해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정화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으로 아들을 보러 갔고 아들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안다는 듯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들이 병원을 벗어나 처음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이미 돌이 지난 후였죠.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화조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화조는 분유를 정화 처리하기 위한 탱크인데 남편은 하루에 몇 시간씩 정화조를 청소했답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더군요. 남편은 말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자기 바빴어요. 저는 걱정돼 남편에게 넌지시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죠.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용준이 나날이 건강해졌고 풍족하진 않지만 형편도 괜찮아졌어요. 그때 우리 부부에게 딸 현미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픈 탓에 딸은 모두 혼자 하는 게 익숙했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프네요.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더군요. 그쯤 남편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항상 밤 늦게 들어왔어요. 한 번은 딸아이의 7살 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일찍 집으로 들어왔죠. 용준아, 현미야, 아빠 왔다. 아빠 오늘 일찍 왔지?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어서 남은 일 다 미루고 왔어. 아빠 잘했지?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가 우리 딸이 갖고 싶다고 했던 인형 사왔다? 짠! 이거 맞지? 엄마, 아빠 냄새나. 나 케이크 안 먹을래.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인형도 싫어. 현미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 엄만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상하네. 이 인형 현미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가 현미 생일이라고 사왔는데 안 가질 거야? 싫어, 싫어. 안 가질 거야. 오빠도 아빠만 오면 냄새 난다고 했잖아. 왜 가만히 있어? 그날 남편의 시무룩한 얼굴이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분뇨를 치우느라 남편에게서 조금 냄새가 났나 봅니다. 남편은 그날 평소보다 오래 몸을 씻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씻는 것에 집착했죠. 딸아이는 시간이 지나 그때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아이가 뭘 알았겠냐며 웃어넘겨도 속상해하더군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딸의 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어요. 오빠를 따라 학교만큼 병원에 자주 간 아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어른스러웠던 아이가 더 어른 같아진 건 아마 아들의 죽음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은 결국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암담했습니다. 삶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아들이 없는 집은 적막함만이 가득했죠. 저희 가족은 아들을 보내고 1년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밥 먹자. 어? 오빠가 우리 가족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오빠 걱정 안 하게 잘 살자. 나 오빠랑 약속했다? 내가 오빠 못까지 엄마 아빠한테 배로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 약속 꼭 지킬게. 지켜봐 줘요. 어?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애원하며 말하더군요. 저는 딸을 꽉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전 이런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흰 다시 일어섰습니다. 먼 훗날 아들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구직을 시작했고 작은 청소업체에 취직하게 됐어요. 평소 정리를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해 전부터 청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일이 저와 잘 맞더군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장기침을 수시로 하고 한 번 알아누우면 못 일어날 것처럼 오래 알아누웠어요. 참다 못해 제가 한 소리 했죠. 당신 그렇게 기침을 하는데 병원을 가야지. 몸도 안 좋은데 일은 이제 좀 쉬던지 줄이던지 해. 어? 내일 당장 나랑 병원 가. 아유, 됐어. 병원이라면 이제 근처에도 가기 싫어.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나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이제 나도 이렇게 아픈 거 보면 오래 살 팔자는 아닌가 봐.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딸한텐 내색 안 하려고 애쓰더군요. 딸은 아들과 약속을 지키려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 졸업 후 1년을 취직 준비를 하더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어요. 아빠, 엄마, 나 합격했어. 이거 봐라. 나도 이제 직장인이야. 엄마, 아빠 뭐 갖고 싶어? 첫 월급 타면 다 사줄 테니까 아빠랑 엄마랑 갖고 싶은 거 미리미리 생각해놔. 축하해, 딸.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벌써 첫 월급을 탈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 엄만 됐으니까 네 아빠 선물이나 해줘.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빤 됐다.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홀랑 쓰겠어? 현미 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딸은 기어코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오더군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 선물이야. 첫 월급이라 비싼 거 못 샀어.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갖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딸은 남편과 저에게 지갑을 선물해 줬습니다. 어찌나 예쁜지 청소할 때 가방 안쪽에 잘 넣어두곤 했죠. 그 이후로도 딸은 보너스를 탈 때마다 승진을 할 때마다 같은 이유를 대며 저희에게 선물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희 집에 사위를 데려왔어요. 사위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정용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 현미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30년 전 남편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딸아이가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사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사 온 첫날 사위와 마주 앉아 오래 술을 마셨습니다. 딸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사돈 어른들도 유쾌하고 인자한 분들이시더군요. 두 사돈 처녀들도 예의 바르고 어여뻤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칠 전 사위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에게도 결혼 승낙을 받고 싶은데 제가 직접 낙골당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알고 보니 사위는 딸과 사귈 때부터 우리 아들 용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먼저 말을 꺼내준 사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사위와 함께 아들의 낙골당으로 향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딸이었어요. 오빠, 잘 있었어? 나 결혼해. 오빠가 잘 지켜봐준 덕분에 나 잘 살고 있다?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빨리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좀 늦었네. 늦었다고 화내고 있는 거 아니지? 형님, 안녕하세요.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저 현미랑 잘 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저희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딸아이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과 사위를 먼저 차에 보냈어요. 남편은 딸의 뒷모습을 힐끔 보더니 아들의 유골함이 있는 유리벽을 매만지며 말하더군요. 아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요즘 아빠 꿈에 톡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되더구나.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곧 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짐작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남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남편의 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덤덤했습니다. 꼭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남편이 딸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 사실을 사위와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아픈 걸 말을 안 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 당장 일도 그만두고. 왜 그랬어? 왜 아픈 사람이 일을 하냐고. 괜찮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아빠 아직 안 죽었다. 그만 울어, 딸. 서럽게 우는 딸 앞에서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남편다웠죠. 사위는 딸 곁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자고 가는 날도 허다했죠.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 남편이 없길래 거실에 나왔습니다.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남편과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당신 일어났어? 나 우리 사위랑 목욕탕 갔다 왔어. 당신도 알지? 우리 아들 중학교 때까지 내가 목욕탕 데리고 다닌 거 등 밀어줄 사람 없어서 그 후로 한 번을 안 갔는데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니 좋더라고. 우리 사위 등도 아주 잘 밀더라. 장인어른 이제 저랑 목욕탕 자주자주 다녀요. 아침에 개운하게 씻으니까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 그 이후로도 남편과 사이는 자주 목욕탕에 가고 낚시도 다녔습니다. 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사위의 설득에 바로 일을 그만두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1년간 평생 가지지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곁에 없는 것과 남편이 곁에 없는 것, 또 다른 고통과 슬픔이더군요.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기억은 저를 매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됐던 건지 딸과 사위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손살을 쳤어요. 딸과 사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고통은 몰아치더군요. 남편이 숨을 거두고 머지않아 친정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죽었어야 했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더니 꽤 오래 사셨죠. 비록 엄마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마가 곁에 없다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잇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딸과 사위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을 들락거렸죠. 사위는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요 앞에 진짜 맛있는 초밥집 생겼대요. 같이 가서 먹어요.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도리도 하시고요. 아유, 좋은 곳 있으면 너희들끼리 가지. 왜 맨날 날 데려가려고 해? 주말마다 피곤하지도 않어? 주말엔 좀 쉬어. 전 장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내는 초밥 안 좋아하잖아요. 가서 우동 먹으라고 하고 저흰 맛있는 초밥 먹어요. 사위의 말에 딸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래 엄마,
엄마 사위,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재밌대. 금요일마다 주말에 뭐 먹을지 조사하고 그런다니까? 둘이 식성도 똑같아서 맨날 나만 소외되지. 무뚝뚝한 사이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사이는 어쩜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운지 매번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딸내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죠. 덕분에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군요. 그때 오래 다니고 있던 작은 청소업체가 몸집이 커져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등 청소 영역을 많이 넓히고 있던 때였죠. 전 아파트를 전문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청소하며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청소 일을 시작하고 제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진 사람을 만나니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후회하게 되더군요. 그날은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용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젊은 여자가 한 손엔 아이스 커피를, 다른 손엔 핸드폰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여자가 내리면 청소를 하기 위해 카트에 챙겨온 용품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민지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웃기더라니까? 어, 티나게 명품 가방 자랑을 하는 거야. 그거 뭐 얼마 안 하는 건데 난 그런 거 안 들고 다니잖아, 쪽팔려서. 여자 몸을 들썩거리며 웃다 엘리베이터에 커피를 반쯤 쏟았어요. 제가 여자를 바라보자 여잔 자기가 흘린 커피를 한 번, 저를 한 번 힐끗거리더니 태연하게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전 행여라도 흘린 커피가 여자의 구두에 닿을까 마른 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았어요. 아, 아줌마, 내가 내리고 닦아야지. 내 구두에 그 더러운 걸레라도 닿으면 이거 아줌마가 물어줄 거야?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이 구두 아줌마 석 달 월급으로도 못 사. 알어? 놀랬으면 미안해요. 난 아가씨 구두에 커피가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심히 닦아서 닿지 않았는데 내가 말 안 했으면 닿았거든? 그리고 아줌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아줌마가 내려야지. 그 냄새나는 카트 끌고 이 아파트 입주민이랑 같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 순식간에 쏟아진 폭언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소리쳤어요. 아, 비싼 돈 주고 이사 왔더니 여기 뭐 이딴 식으로 사람 관리를 해. 청소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 그 멍청한 거 티내지 좀 마. 알겠어? 아, 짜증나게 진짜. 여잔 한껏 인상을 찌푸리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온순한 목소리로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미안. 주연 엄마,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아니야. 별거 아니고 웬 이상한 아줌마가 짜증나게 하잖아.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더군요. 수치심과 서러움이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애써 그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했죠. 비싼 구두인데 놀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냉수를 얼마나 들이켰는지 모르겠네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릴 때 딸아이가 남편에게 냄새 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화조를 청소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청소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생각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저 여기 12층에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복도가 깨끗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울하게 출근했다가도 반짝반짝 빛나는 복도 보면서 작게나마 힐링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가씨의 말이 어찌나 곱게 느껴지던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아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요. 할머니는 엄청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곳을 빛나게 해주는 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전 이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만나니 좋았던 기억도 한순간에 흐릿해지더군요. 이런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오래 마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잔 그 후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2406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앞에 여자가 딱 서더군요. 아줌마, 인사 안 해? 어? 내가 지금 아줌마를 딱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아줌마, 누가 고용한 줄 몰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아파트를 산 내가 한 거라고. 그러더니 여자는 제가 들고 있던 밀걸레를 빼서 절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10억이 넘어. 어? 아줌마, 아줌마는요, 평생 꿈도 못 꿀 집이라고요. 아줌마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청소도 못해, 인사도 못해, 머리도 나빠. 대체 뭘 하냐고? 그때 복도 끝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황급히 밀걸레를 저에게 떠넘기고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죠. 엄마, 서준이 기다렸어? 어? 요정 할머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할머니랑 언제 친해졌어? 아인 절 볼 때마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던 그 아이였죠. 여잔 입꼬리를 실룩이며 저를 곁눈질하다 아이를 꼬가 앉더군요. 요정 할머니가 뭐야 서준아. 엄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서준이가 좀 알려줄래? 엄마 궁금해. 아빠가 그랬는데 할머니는 요정이랬어. 할머니가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변한다고. 엄청 멋지지 엄마?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뻐서 엄마가 누굴까 했는데 노인에게 막말을 퍼붓는 여자가 엄마였다니 놀랍더군요. 아이 아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던 남자였습니다. 참 웃기는 조합이더군요. 여잔 아이를 아는 채 절 째려보다 뒤돌아섰어요. 할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른한테 늘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라고 했어. 아이의 성화에 여잔 마지못해 저에게 고개를 대충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 여자의 아들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밀걸레로 맞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여자가 절 싫어하는 게 명백하게 느껴져 앞으로 어떻게 여자를 피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잔 그날 이후로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급하게 절 찾길래 가보니 지금 당장 2406호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는 턱으로 창을 가리키며 고함을 꽥 하고 질렀습니다. 아줌마, 청소 똑바로 안 해? 여기 닦은 거 맞아?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그 나이 먹고 여기서 잘리면 갈 데나 있어? 내가 오늘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이 아파트 청소 못하게 할 거야. 이 아파트 얼마나 큰 줄 알지? 아줌마만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랑 같이 일하는 개들도 목 날아가는 거야. 아줌마 하나 때문에.
어느 날은 일부러 복도에 음료를 흘려놓고 청소를 하라며 부른 적도 있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여기 얼룩 안 보이나 봐? 거봐. 이러면서 무슨 청소를 해? 이거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어서 못 그만두는 거지? 젊어서 뭐 했어? 그때도 청소했어? 하긴 평생 청소를 해봤자 아줌마가 이런 집을 구경이나 하겠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에게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화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단 주변에 쓰레기를 다 줍고 화단 옆에 있는 벤치를 정리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여자가 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놓더군요. 아줌마, 할 거 없지? 몸이 아주 편해 보이네. 맨날 그렇게 빈둥빈둥거리기나 하고. 이거나 좀 버려. 돈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발밑으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다부지게 쥐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버리래? 네 쓰레기는 네가 치워. 그리고 나이도 내 딸 버린 것 같은데 어른한테 버릇없이 반말이나 찍찍하고. 그래도 돼? 어?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줌마 정말 잘리고 싶어? 어? 아줌마 일할 거 내가 친절하게 만들어준 거잖아. 아줌마 여기서 오래오래 일하라고. 네가 뭔데 내 걱정을 해? 됐어. 나도 더러워서 네가 사는 곳에서 일 못해. 와, 아줌마 되게 웃긴다. 뭘 믿고 이렇게 나대요? 아줌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까? 가난한 인간들이 이래서 문제야. 가난하면 자존심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꼴의 자존심은 남아서. 뭐? 내가 아줌마 딸뻘이라고? 아줌마 딸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엄마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지. 딸도 엄마 닮아 구질구질하게 살겠지 뭐. 내 말 틀려? 딸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혹여나 내 딸이 정말 나를 구질구질하게 생각할까봐 더 이상 여자의 말에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상황 판단이 돼? 아줌마 나랑 절대 못 싸워. 아줌마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난 아줌마 10명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줌만 그냥 가난한 인간이잖아. 전 억울함을 꾹 삼킨 채 간신히 입을 열었죠.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네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웃기지 마 아줌마. 내가 아줌마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알겠어? 알겠으면 이 쓰레기나 치워. 냄새 나니까. 그리고 아줌마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가져다 버리라고 아줌마가 있는 거야. 아줌마가 받는 월급에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포함된 거라고. 여잔 발로 음식물 쓰레기를 툭툭 차면서 말했죠. 분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결국 화단 앞에 덩그러니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치웠어요. 얼마나 분하던지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애꿎은 가슴만 쳐댔어요. 그날 저녁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저는 일을 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좀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의사는 입원을 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녁엔 딸아이가 퇴근 후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엄마,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대. 일할 생각 말고 푹 쉬어.
지금은 어때? 어디 아픈 데 있어? 이제 괜찮어. 피곤한데 뭐하러 여길 와? 내일도 출근하는 애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 엄만 괜찮으니까.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만날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이랑 나랑 엄마 걱정 많이 했어. 그래도 조용히 기다리면 엄마가 나한테 말해줄 줄 알았지. 무슨 일 있는 거지?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저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그간 있었던 일을 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딸이 걱정할 걸 알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딸은 제 말을 듣더니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걸 왜 엄마 혼자 감당해? 나한테 진작 말해주지. 엄마 혼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엄마 속상했겠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머지않아 사이도 제 병실을 찾아와 저를 추궁하더군요. 딸이 그새 사위에게도 말한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 힘든 마음에 못 이기는 척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알려주었어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딸과 사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랍니다. 저는 며칠을 병원에 있었고 사위와 딸이 그 여자에게 따지려고 직접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했죠. 사위는 2406호의 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잔뜩 성질이 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니, 누군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막 두드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어? 여자가 큰 소리치며 문을 연 순간 여자는 문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자마자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서준이 담임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여잔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더니 이내 상냥하게 웃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무슨 일 있나요? 혹시 우리 서준이가 실수했나요?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여잔 싸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위와 옆에 서 있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차를 내올 테니 집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했다더군요. 서준이 어머님? 어머님 여기 사세요? 혹시 어머님 최근에 여기서 청소하는 어머님 본 적 있으세요? 사위는 한참을 생각하다 어이가 없어 여자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의 아들인 서준이가 바로 우리 사위의 반 아이였던 거죠. 사위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건 왜 물어보세요?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 더러운 아줌마가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짓 했나요?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던 딸은 여자의 말에 울컥해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치졸한 인간인 줄 알아? 아이한테 해코지나게? 말하는 모양새 보니 우리 엄마 괴롭힌 게 당신이네. 뭐? 더러운 아줌마? 정말 서준이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했습니까? 네? 그래요?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이 상황에 당황한 듯 눈을 굴리더니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줌마가, 아니, 그 청소하는 분이 선생님 장모님이라고요? 네, 저희 장모님입니다. 서준이 어머님이 진짜 저희 장모님한테 몰상식하게 구셨습니까? 이런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뵐 땐 점잖고 교양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서준이도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고요. 근데 서준이 어머님은 뒤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선생님 아내분이신가요? 두 분 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우선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보니 서준이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서준이 어머님이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 거였군요.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본색을 숨기던 여잔 사위의 말에 갑자기 발끈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 서준이 그런 식으로 말해요? 선생이면 다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내가 그쪽 어머니한테 뭐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한쪽 말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 순간 사위는 들어오면서 본 CCTV를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얼른 복도 쪽 CCTV를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CCTV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서준이 어머님? 저거 소리는 안 들려도 어머님이 한 행동 고스란히 찍혀 있을 겁니다. 밀걸레로 저희 장모님 어깨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저 자료 다 받아서 우리 반 어머님들에게 뿌려도 되겠죠? 교육 자료로 쓰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가르쳐야죠. 그제야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위와 딸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군요. 두 분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상해졌었나 봐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화나셨다면 화 좀 푸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선생님 잘 따르고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집에서도 선생님 이야기 자주 해요. 우리 서준이 잘못 없으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 서준이 어머님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네요. 실망입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장모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우리 장모님 서준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뿐 절대 아닙니다. 저희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장모님한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아니 선생님,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부족하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우리 서준이 학원에서 올 시간. 서준아. 딸과 사이가 뒤돌아보니 그곳엔 여자의 아들 서준이가 서 있었다고 해요. 아이는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놀란 사이가 아이에게 다가가니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해요. 엄마 나쁜 사람이야? 정말 할머니 엄마가 아프게 했어? 엄마 미워. 엄마 나쁜 사람이야.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만 거죠. 이 이야기를 사회한테 전해 듣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금도 이따금씩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속이 상하네요.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어 딸과 사이는 여자에게 더 말을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바로 다음 날 여자가 사이에게 제가 있는 병실 주소를 묻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과 둘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여자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잔 절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자식이 연관되어 있으니 쉽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예절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만 위로금도 드리겠습니다. 여자 마치 대본이라도 외우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여자의 남편은 제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함께 무릎을 꿇은 그 남자가 불쌍해 보이더군요. 아내 남편은 저에게 항상 친절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자를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만 났죠. 전 힘없는 몸을 일으켜 세워 여자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보기엔 내가 우습고 못난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난 매 순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네.
그런 날 자넨 매일 짓밟았어. 내가 얼마나 마음앓이를 한 줄 알아? 자네 태도를 보니 더 화가 나. 엄마가 없어서 예절 교육이 부족했다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네. 위로금은 내 안 받겠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자넨 역시 가난한 인간들은 다 똑같다며 뒤에서 비아냥거리겠지. 다시 누구에게도 이런 짓은 하지 말게. 내 병실에서 나가. 저는 여자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 날엔 동생들이 절 찾아왔어요. 둘째 동생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고 막내 동생은 딸에게 이것저것 따져 물으며 여자를 욕했습니다. 거리가 먼 탓에 자주 보지 못했던 동생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한결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도 여자에 대한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평일 오후에 사위가 찾아왔어요. 사위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의문을 가진 채 편지 봉투를 열었는데 누가 봐도 아이가 쓴 듯한 동글동글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 저희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희 엄만 제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엄마가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대신해서 인사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신 엄마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꼭꼭 지켜보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가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사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장모님, 많이 힘드셨죠? 곁에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또 이런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내나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저랑 약속해요, 장모님. 저는 그날 사위를 통해 아이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 잘 받았어. 할머니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할머니는 이제 다 나아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서준이 너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항상 건강하렴. 그리고 엄마가 다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준이가 잘 지켜보겠다는 약속 꼭 지켜줘. 아이를 보니 차마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엄마의 잘못을 대신해 사과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이의 편지를 받고 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 아이의 편지가 남아 덜 아프고 덜 슬프더군요. 여자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 여자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 몸담았던 회사를 떠날 생각이었죠. 그때 사위가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더군요. 장모님, 이제 장모님 이름으로 된 청소업체 하나 차릴 때 됐잖아요.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 쓰세요. 아내한테도 다 말해뒀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 언제 이런 돈을 다 준비했어?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 돈은 꼭 갚음세. 장모님, 저 진짜 서운해요. 저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장모님 사장님 되고 사업 잘 되면 저 초밥 많이 사주세요. 아셨죠? 안 그래도 작은 청소업체를 꾸릴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제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자금을 보태주더군요. 사위 덕분에 제 계획은 조금 일찍 실행됐습니다. 사업체를 내고 나니
남편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혹시 아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먼 훗날에 우리가 사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지금 작은 청소업체를 차려 사장이 됐습니다. 직원이 3명 정도인 작은 영세 사업체지만 꿈을 이룬 것 같다 기쁩니다. 말이 사장이지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여전히 직접 나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청소는 저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 언제 복잡한 일이 있었냐는 듯 걱정이 다 사라지거든요. 전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당당해지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 사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누군가에게 약자란 이유로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던가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의심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들과 엄마의 잘못에 대신 용서를 구한 아이처럼 여러분들 곁에도 반드시 선한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 마음앓이 하시지 말고 항상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오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걸 바로 알아차려주는 선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하며 가슴 아팠던 시간을 덜어내고 따뜻했던 사람들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